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상견례까지 다 마치고 결혼 준비를 위해 집을 장만하던 중 남자친구의 검은 속내를 알게 되곤 파혼을 하였습니다. 전 남자친구는 제게 너무나 이기적이고 효심도 없는 여자라며 사귀는 3년간 제게 속았다고, 이런 여자인 줄 알았으면 애초에 결혼을 진행하지도 않았을 거라고 하더군요. 제 입장에선 오히려 속은 건 저이고 억울한 것도 저인데, 각자의 입장이 있으니 자신의 이야기만 하는 남자친구가 지금도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 3년의 연애를 하고 나이도 차고 서로를 결혼할 상대라고 생각했던 만큼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서로의 집에서 자식의 연애를 알고 있었기에 결혼 이야기가 나오자 모두들 데리고 오라고 하셨고, 저희 집에서도 남자친구의 집에서도 저희를 모두 마음에 들어 하셔 흔히 이야기하는 다음 순서인 상견례까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상견례 자리도 무난했습니다. 양가 부모님들 모두 코드가 맞았고 많은 걸 바라지 않는다, 자식들끼리 잘 살게 하자 이야기를 하셔서 그렇게 저희는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지요. 예식장 예약을 시작으로 헤어, 메이크업샵, 드레스샵, 스튜디오 계약, 신혼여행지 셀렉 등 꼼꼼히 알아보며 하나둘 결혼으로 가는 길을 세팅했습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이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집을 보러 다녀야 하는 과정이 남았을 때였습니다. 저희는 30 중반의 나이였기에 그간 각자 모아놓은 결혼 자금이 나름 탄탄하게 있는 편이었습니다. 융자를 끼더라도 우리 힘으로 집을 장만하고자 했었기에 저희가 원하는 금액대에 적당한 지역부터 선정하느라 정말 많이 발품을 팔았습니다. 그렇게 선택된 후보지에서 본격적으로 집을 알아보고 다녔습니다. 저는 우리 둘이 시작하는 집이니 20평대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자꾸 40평대를 보자고 하고 부동산에다가도 40평대도 보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큰 집이 필요하겠냐고, 둘이 살면서 관리하기도 힘들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가 하는 말이 자신은 아이를 많이 낳을 거라고, 어차피 매매로 집을 살 것이니 처음부터 큰 집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 말도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하지만 그건 가족이 많이 늘었을 때 큰 집으로 이사를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장은 아이를 낳아도 어린데 굳이 40평대에 방이 4, 5개씩 있는 곳에서 살 이유를 전 찾을 수도 없었고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직장에 들어가자마자 독립해서 10평대의 작은 오피스텔에서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좀 더 넓은 집에서 인테리어도 싹 하고 정말 집다운 집으로 꾸미고 살고 싶다는데, 그래요. 그 마음이 뭔지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거의 2배 가까운 집을 얻으려면 돈도 더 많이 들잖아요. 현실적으로 그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 남자친구는 너무 걱정만 하지 말라고, 지금 있는 돈의 융자를 최대한으로 잡으면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대체 왜 그렇게까지 무리를 해야 하는 걸까 싶어서 솔직히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집 구하는 게 그렇게 급한 건 아니니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 예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쩐 일인가 싶어 전화를 받으니 어머님께서 한껏 들뜬 목소리로 "얘, 뭐하고 있니? 통화 괜찮아?" "네,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내가 정말 복이 많은 사람인가 보다." "네? 왜요?" "너처럼 좋은 아이를 며느리로 맡게 되었으니 말이야." "아, 어머니, 저야말로 복이 많죠. 어머님처럼 인자하신 분이 어머니이시니까요." "아이고, 말도 참 예쁘게 하네. 그런데 마음까지 고우니 내가 뭘 더 바라겠니?"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나저나 너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니?" "네? 어떤 생각이요?" 너희들 결혼하면서 우리 모시고 살 거라며. 사실 내가 이 이야기를 진작에 알고는 있었는데 이제야 이야기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마워."
제가 지금 그 이야기들을 다 처음 듣는 거라서요. 좀 당황스럽네요. 처음 듣는다고? 아, 그래.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아무튼 너희 결혼과 동시에 같이 살게 된다고 해서, 우리도 집 내놓았어. 내일 계약하러 온다더라. 아직 신혼집이 구해진 건 아니다만, 기간 여유 있으니, 그때까지 적당한 거 안 나오겠니? 마침 잘 되지 않았니? 안 그래도 없는 살림에 애들 키우느라 노후 준비도 못 해놨는데, 집 뺀 돈으로 노후 자금이나 해야겠어. 그래서 너희한테 손 벌릴 일은 없을 테니 그런 걱정일랑 하지 않아도 된다. 어머니, 전 그 이야기에 동의한 적이 없어서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좀 당황스럽네요. 우선 그 사람이랑 대화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이미 다 결정된 건데 대화를 할 게 뭐가 있니? 너야 우리가 시부모이다 보니 좀 당황스럽다 이런 것 같은데 어차피 네가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면 우리도 다 가족 아니겠니? 가족이 함께 산다는 건데 그게 이상할 건 아니잖아? 난 네가 당연히 좋다고 할 줄 알았는데 시종 일관 이렇게 난감하다는 듯한 말들을 하니 우리도 기분이 좀 그렇구나. 네가 아무리 그래봐야 우리는 몇 달 뒤부터 같이 살아야 할 텐데 어떻게 처신할지 잘 생각해 보렴. 이라고 하고는 전화를 끊으십니다. 대체 제가 무슨 처신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처음 듣는 그 황당하고 어이없는 이야기들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걸까요? 제 반응이 기분 나쁘셨을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황당한 제가 그 상황에서 어머님의 비위를 맞춰야만 했을까요? 그럴 경황도 없었고 그러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당장의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고 싶었지만 이미 나만 모르고 그들끼리 속닥속닥하여 벌어진 일이었기에 굳이 제가 전화해서 물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큰 집을 보러 다녔던 거였으니까요. 어머님과의 전화를 끊고 얼마 뒤 남자친구가 아무렇지 않게 제게 톡을 보내옵니다. 아마도 그 사이 어머님이 다 이야기를 했겠지요. 저랑 통화했고 말 다 했다고요. 남자친구는 제 기분이 어떤지 동정을 살피려는 듯 실없는 소리들을 했고 웃기지도 않는 웃긴 말들을 했고 제게 지금 뭐 하냐, 점심은 뭐 먹었냐 이런 일상적인 것들을 물었습니다. 지금 머릿속이 복잡한데 어머님의 뒤에 숨어 상황을 이렇게 밀어붙여 놓고 모른 척하는 남자친구에게 짜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끌려가지 않으려면 저는 저 나름대로의 계획이 필요했기에 우선은 그냥 바쁘다고 나중에 말하자고 하고 대화를 끊어내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자친구가 전화해서는 오늘 바빴냐, 피곤하냐, 왜 연락이 없었냐고 하기에 많이 바쁘다고 회사 일이 당분간 계속 바쁠 것 같으니 주말에 만나서 신혼집은 그간 봐온 것들 중에 결정해서 정하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수학이 너머의 남자친구는 살짝 당황을 한 것 같더군요. 그러면서 제게 자기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큰 평수가 나정을 위해 더 나을 것 같다고 좁은 집에서 오래 생활했더니 큰 집에서 살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건 알아서 하라고 솔직히 난 크기는 상관없다고 했어요. 그러자 남자친구의 목소리 톤이 한결 밝아지며 알겠다고 주말에 신혼집 결정해서 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제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냐고요? 전 그때 이미 그 사람과 결혼을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 모시고 큰 집에서 사는 게 소원이라고 하니 큰 집 계약이나 하게 해주는 것이지요. 얼마나 좋겠어요. 남인 며느리 없이 아들과 큰 집에서 함께 살면 더 좋겠지요. 주말이 되었고 약속대로 남자친구와 만나 그간 보았던 집들 중에 어떤 집으로 할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전 이때라도 남자친구가 현실적으로 적당한 20평대 집으로 한다고 했으면 부모님 등살에 합가를 생각했었지만 결국엔 우리 둘이 이야기했던 둘이 살만한 곳으로 결정했구나 하고 마음을 풀었을 겁니다. 그런데 역시나 남자친구는 46평 아파트를 이야기하더군요. 아니길 바랬는데 정말 제게는 이야기하지 않고 합가를 생각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명의는 남자친구 명의로 할 거니 46평 하고 싶으면 그걸로 계약하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가 제 눈치를 살살 보더니 그냥 공동명의 할까? 그거 세금도 아껴주고 좋은 거 아닌가?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따지지 말고 한 사람 명의로 하자고 했어요. 부모님도 남자친구 명의로 되어 있으면 더 좋아하지 않겠냐면서요.
그러자 남자친구는 터져나오는 미소를 애써 감추며 저만 괜찮다면 그렇게 하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일체의 망설임도 없이 해당 집을 보여준 부동산으로 향했고 집을 한 번만 더 보고 최종 결정을 짓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부동산 사장님께서 그 집을 대체 몇 번을 보는 거냐고, 부모님이랑도 와서 보고 부모님이 따로 와서 2번을 더 보고 갔다면서요. 남자친구는 사장님이 그런 이야기에 살짝 당황한 듯 했고 이내 제게 엄마랑 아빠가 아들 집 사는데 걱정이 많이 되어서 몇 번 따로 더 와보신 것 같아 라고 합니다. 그렇게 다시 가본 집은 솔직히 좋았어요. 현재 집 주인이 관리를 잘해서 내부도 정말 괜찮았습니다. 알파룸까지 방이 5개나 됨에도 구조도 잘 빠졌고 공간들이 쓰임새가 있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어떻게 나올까 싶어서 5개나 되는 방을 다 뭐로 써야 하나?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안방은 우리 쓰면 되고 저 방은 내 서재, 저쪽 방은 너 취미생활방, 입구방은 드레스룸, 방 하나 남는 건 게스트룸 하면 되지. 방 5개여도 구분해서 쓰면 충분해. 나중에 아이 태어나면 게스트룸은 아이 방으로 꾸미거나 해도 되고 라고 합니다. 분명 남자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부모님과 함께 산다는 건 제가 눈치챌 수도 없었던 거지요. 아무튼 남자친구는 그 집을 매우 흡족해 했고 그 자리에서 계약하겠다고 했습니다. 집주인도 좋다고 했고 그대로 부동산으로 가서 계약서를 작성했고 남자친구는 그 자리에서 계약금을 보내었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나자 남자친구는 세상을 다 얻은 듯 행복해 보였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부모님에게 전화를 해 집을 계약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집 계약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 문제인 만큼 부모님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더욱이 아직 출가를 해 별도의 가정을 이룬 것도 아니기에 부모님에게 말씀드리는 게 맞다고도 생각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님의 목소리는 기쁨에 넘친 하이톤의 목소리였고 너무 잘 됐다, 잘했어 라는 소리가 연신 들려왔습니다. 남자친구는 제게 이제 집을 정했으니 집에 알맞은 가정 가구를 보러 가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피곤하다고 다음 주 주말에나 보러 가자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 부모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을 계약했다고요. 그간 보던 집 중에서 계약을 했느냐, 어떤 집을 계약한 것이냐 물으시기에 그간 보던 집 중 가장 큰 46평짜리 아파트를 계약했다고 하니 뭐 그리 큰 집을 계약했냐며 깜짝 놀라시더군요. 그래서 다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래도 시부모님과 함께 살자고 할 것 같다고요. 얼마 전에 어머님이 전화가 와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했지요. 그러자 저희 부모님이 깜짝 놀라며 그게 대체 무슨 말이냐고 제 남자친구도 그리 말하더냐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남자친구는 나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들끼리는 암암리에 그렇게 하기로 얘기가 다 되었고 어머님은 내가 아는 줄 알고 전화를 했다가 내가 모르는 것 같으니 그렇게 알고 있으라며 전화를 끊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상견례 때도 없던 이야기인데 왜 그렇게 나오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어떻게 할 거냐고 하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합가하는 거라면 전 이 결혼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그렇게 하라고 제가 뭐가 아쉬워서 그런 결혼을 하겠냐고 하십니다. 부모님에게 이야기했어요. 돌아오는 주말 파혼을 하게 될 수도 있으니 그렇게 되어도 절 응원해 달라고요. 그러자 알겠다고 하십니다. 주말까지도 가지 않아도 되더군요. 남자친구의 어머니께서 그새를 참지 못하고 제가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전화를 하셨습니다. 대체 무슨 말을 어떻게 할까 싶어 부모님도 다 들으실 수 있게끔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얘기 들었다. 집 계약했다며? 아까 저희 계약하자마자 그 사람이 바로 전화 드리는 것 같던데요. 그래, 아무튼 잘했어. 뭘요? 너희 둘이 살고 싶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들은 마음이 그게 아니거든. 결혼하면 엄마 아빠 모시고 살겠다고 어려서부터 입에 달고 살던 애야. 우리가 저희들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한지 다 보고 자랐잖아. 철 들고 나서부터는 부모를 안타까워하고 그랬었어. 아무튼 잘했고 내가 미리 이야기하는데 안방은 우리 방인 거 알지? 언감생심 너희가 쓸 생각은 봐.
안방은 집안의 가장 어른이 쓰는 거야. 그리고 난 며느리 보면 살림할 생각 없어. 그렇다고 사람 쓸 생각은 더더욱 없고. 무슨 말인지 알지? 살림이며 집안일은 당연히 네가 하는 거고 요즘 세상 남자 혼자 벌어 살기 힘든 세상이니 맞벌이야 당연히 해야 하고. 알겠지? 솔직히 너도 네 커리어 아까울 거 아니야. 너 같은 인재를 집에 앉혀둘 생각은 없어. 그러니 걱정은 마. 어머니, 그런데 그 사람은 제게 부모님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던데요? 뭐? 아직도 말 안 하든? 아들! 아들! 이리 좀 와봐. 어머님은 제 이야기에 제 남자친구를 부르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수화기 너머로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들, 너 여자친구한테 우리랑 같이 산다고 말 안 했어? 다음 주에 가정가구 보러 갈 때 이야기하려고. 아이, 엄마가 오늘 이야기하라고 했잖아. 엄마가 지금 통화하는데 얘가 아무것도 모르네. 뭐? 통화 중이라고? 엄마, 내가 먼저 말할 때까지 좀 기다려주지. 난 네가 말한 줄 알았지. 그때 남자친구가 어머님의 전화를 받았는지. 자기야, 엄마한테 다 들었다며?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시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거야? 그게 그러고 싶다고 하셔서 부모님이 사셔봐야 얼마나 사시겠어. 지금도 내가 따로 나와서 살고 있는데 결혼해선 모시고 살아야지. 학가가 소원이라고 하니 드려야지. 그런데 왜 나한테 말을 안 한 거야? 총각 때는 나와서 따로 살아놓고 왜 결혼하면 모시고 살겠다는 건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그러면 말 안 하는 거야? 그래도 되는 거야? 그래서 돌아오는 주에 말하려고 했어. 난 학가 싫어. 못해. 설마 나보고 너희 부모님 모시고 살면서 너 대신 대리 효도하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떡해. 이미 계약도 다 했잖아. 그리고 대리 효도라는 표현은 좀 그렇다. 부모님인데 그냥 효도지. 집이 너무 크긴 하지만 계약까지 한 이상 어쩔 수 없다 치고 어머님 아버님이랑 같이 사는 건 나랑 얘기된 게 아니니 어려울 것 같아. 그렇게 너희 부모님이 안타까우면 너 혼자 모시고 살면서 효도해.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솔직히 난 네가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다고?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데? 이렇게 일방적인 상황에서 그냥 알겠다고 하고 받아들여야만 했던 거야? 합가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 그러면 넌 우리 부모님이랑 같이 살 수 있어? 원래 장인 장모님이랑 사위는 가까워질 수 없는 사이야. 뭐? 그러면 며느리는 시부모랑 가까워질 수 있는 사이야? 아무튼 지금 상황이 그래. 그렇다? 그냥 그렇게 말하면 내가 이해해야 해? 사실 얼마 전에 부모님 집도 계약되었단 말이야. 재계약 안 한다고 했더니 집주인이 매매로 내놓았는데 계약돼서 그냥 합가하는 수밖에 없어. 그런 상황이었구나. 그래, 알겠어. 그럼 어떡하겠어?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야지. 정말? 고마워. 너라면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 부모님이랑 같이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 그런데 말이야, 나는 학가를 원하지 않아서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같이 살아야겠다고 해놓고 학가를 원하지 않는다니. 나 말고 너 말이야. 너는 부모님이랑 같이 살라고. 나는 학가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빠져줄게. 계약한 그 집에서 부모님이랑 행복하게 살아. 뭐? 그게 무슨 말이야. 파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그래, 파혼하자. 난 그렇게는 싫거든. 이렇게 일방적인 상황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돼. 너 정말 이기적이다. 결혼하면 우리 부모님도 네 부모님인 건데. 그 말을 듣고 있던 엄마가 자네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닌가? 아무리 들어봐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우리 딸 보고 이기적이라고?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볼까? 누가 이기적인 건지. 아니, 이기적인 게 아니라 이건 사기지. 어디서 남의 딸을 데려다가 고생을 시키려고 학가야, 학가가. 처음부터 합의된 거면 또 몰라. 그것도 아니고 이렇게 몰래 합가를 꾀해? 거짓말을 하고 숨기려면 끝까지 숨기던가. 아들이랑 애미랑 손발이 안 맞아서 이렇게 타말하고. 멍청하니 그런 거야, 멍청하니. 엄마의 말을 듣고 있었는지
남자친구의 어머니께서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멍청이서요? 그럼 똑똑해서 이러는 겁니까? 어디서 음흉한 것들이 남의 귀한 딸 인생을 망치려고 뒤에서 이런 짓을 하는지. 지금 이거 다 녹음되고 있거든요. 당장에 경찰서에 가지고 가서 사기죄로 고소할 거니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 결혼 준비, 파탄의 원인은 그쪽에 있으니 다 위약금 알아서 하시고요. 마음에 든다는 그 집에서 알콩달콩 행복하게 사세요. 라고 하고는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엄마는 저런 사람들하고 인연을 맺는 게 아니라며 이제라도 모든 것을 알게 되어 너무 다행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크게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고, 살다가 헤어진 것도 아니고 혼인신고를 한 것도 아니고 결혼 준비를 하다가 헤어진 것이니 흠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당분간은 이런 상황들에 마음이 혼란스럽겠지만 금방 마음 다 잡을 테니 너무 걱정을 마시라고 했습니다. 남자친구와는 제게 너무 오버해서 생각하지 말라며 합가의 장점을 이야기하며 절 설득하려고 했고, 절대 네버 그럴 생각이 없었기에 진짜 고소해버리기 전에 그 입 다물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후 어머님은 저희 엄마를 찾아와 저를 좀 설득해 달라고 했다가 저희 엄마에게 뼈도 못 추스르고 험한 소리 잔뜩 듣고 쫓겨났다고 하더군요.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대체 왜 그런 인간을 못 알아보고 결혼까지 진행했을까 싶지만 그래도 결혼 문턱 앞에서 되돌아온 건 위안을 삼아 봅니다. 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형님과의 일입니다. 사족 같은 거 다 빼고 얼른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형님하고 사이가 그다지 유쾌하진 않습니다. 결혼하면서부터 그랬는데 그건 바로 돈과 얽힌 한 가지 일 때문에 그랬었죠. 형님은 주변에서 사람 좋다고 소문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돈과 관련해서는 정말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었거든요. 돈 가지고 쪼잔하게 사람 이상하게 보는 것도 우습긴 하지만 사실 돈은 관계야말로 투명하고 정직하고 확실히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위에 했었던 말, 사람이 좋긴 하다라고 소문이 났다는 말,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저는 돈 관계 하나만 보고 저희 형님, 좋은 사람이라는 허울 뒤집어 쓰는 거 절대 이해할 수 없거든요. 때는 제가 결혼하고 얼마 안 되었을 때 형님이 제게 300만 원만 급하게 빌려줄 수 있냐고 묻더군요. 여윳돈 있었기에 저는 빌려드렸고 그 돈 돌려받는데 그렇게 고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했었습니다. 상상도 못했었죠. 갚아야 하는 시일을 넘겼는데도 아무런 말이 없었고 저는 3일 정도 기다렸다가 형님에게 언제 변제를 하는 것이냐 결국엔 제가 먼저 물어야만 했습니다. 제 돈 받는데 제가 눈치 볼 이유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형님이 그러더군요. 1시간 내로 붙일 예정이라고. 안 그래도 전화하려고 했었다고 하는데 이미 3일이 지났기에 저는 신뢰 관계는 끝이 났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1시간 내로 붙여줄 돈이면 지금 바로 붙이시라 했더니 오히려 제게 너무 서운하다 하는 겁니다. 돈 빌려갈 땐 그렇게 살살 거리더니 시일 지난 것도 어이가 없고 시일 지날 때까지 단 한마디 안 했던 것도 괘씸한데 독촉하는 제게 오히려 서운하다 말하는 형님 정말 어이가 없었죠. 사람들 그러더군요. 빌려줄 때는 서서 주는데 돈 받을 때 무릎 꿇고 빌면서 받는 거라고요. 그런데 제 상식에선 저런 말 통하지 않았습니다. 3일 기다려준 것도 제 입장에선 엄청난 인내심을 발휘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서운하다 말하는 형님이 나는 더 이해가 안 간다. 형님은 지금 서운하다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일이 지난 것에 대한 사과와 시일이 지날 수밖에 없었던 연유에 대해서 내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야 하는 거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 좋기로 소문난 형님은 오히려 가족끼리 뭐 그리 냉정하게 구는 거냐고. 동서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이 돈 가지고 좀 쪼잔하다 하더군요. 먹긴 놈이 성낸다 하더니 완전히 그 꼴이었죠. 너무 기가 막혀서 말문이 턱 하고 막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뭐지?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동서, 내가 떼어먹는 것도 아니고 1시간 정도 뒤에 붙여준다고. 바로 돈 들어올 때가 있어서 그래. 동서 그렇게 안 봤는데 돈에 관련해선 좀 예민하구나? 가족끼리 이렇게 독촉하고. 나 좀 서운한걸?
1시간만 기다려. 바로 보내줄 테니까. 급한 돈도 아니고 여윳돈 빌려준 거면서 사람이 왜 그래? 300만 원밖에 안 되면서. 가뜩이나 미안해하는 사람 더 미안하게 만드네. 암튼 동서랑은 앞으로 돈거래하지 말아야겠다. 좀 실망이네. 형님, 저는 지금 형님의 이런 행동들이 이해가 가질 않네요. 지금 형님 전혀 미안해하는 것 같지가 않은데요. 300만 원 밖에요? 그럼 형님은 300만 원도 없어서 어린 동서한테 돈을 빌리셨어요? 돈 빌려가서 시일내에 갚지 못한 사람이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지금 이 상황? 너무 황당하네요. 그리고 저야말로 형님하고는 앞으로 돈거래 안 합니다. 이게 뭡니까? 3천만 원도 아니고 형님 말처럼 달랑 300만 원인데 이런 걸로 사람 기분 상하게 하고. 암튼 얼른 붙이세요. 1시간 내로 붙이지 않으시면 저는 또다시 전화할 겁니다. 1시간 내에 돈이 들어왔다면 그냥 기분 조금 상하고 다시는 형님하고 돈거래하지 말아야지 하고 끝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돈 안 들어왔습니다. 전화해도 받지 않았고 카톡해도 형님은 읽었지만 답변이 없었습니다. 아, 300만 원 때문에 그것도 가족인데 이렇게 기분이 상해야 하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가족인데 시끄럽게 굴지 말고 기다리면서 넘어가야 하나 싶었습니다. 우리 관계는 형님과 동서 사이였으니까요. 그런데 만일 한번 그렇게 넘어가게 되면 앞으로도 남의 돈 우습게 생각할 것이고 지금까지 남의 돈 우습게 생각을 했을지언정 제 돈까지 자기 돈처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꼴 그냥 놔두고 볼 순 없었습니다. 저는 그 돈 꼭 받아야 했고 절대로 그날을 넘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후에 통첩을 했지요. 오늘 나는 돈을 꼭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내 돈이기 때문에 형님 눈치 볼 이유 없다 생각한다. 만일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게 형님한테 큰 악재가 된다 해도 그건 형님이 자초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남의 돈 우습게 생각하는 분일 줄은 몰랐다. 라고 카톡을 보냈습니다. 형님에게 카톡을 보내자마자 저는 바로 아주버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연유를 설명했습니다. 아주버니는 한숨을 푹 쉬더니 제게 미안하다 했고 바로 300만 원을 붙여주더군요. 아주버니가 한숨을 쉬는데 한두 번 일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남들에게 사람 좋기로 소문났었던 형님은 돈에 관해서만큼은 좋은 사람이 아니었었고 피해야 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아주버니와 통화를 하는 도중 제 최후 통첩을 받은 형님은 그렇게 제 전화를 무시하고 카톡에 대한 답장도 없더니 미친 듯이 전화를 하고 카톡을 했더군요. 바로 붙일 것이다. 제발 다른 사람들, 특히 아주버니에게는 말하지 말아달라는 말이었는데 저는 사실 그쯤에서 끝낼 생각이 없었기에 형님 전화 카톡 이번엔 제가 무시했고 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남의 돈 가져다가 제대로 갚지도 않고 아랫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 돈 우습게 생각한 그리고 살살 거짓말 치던 형님 제대로 망신당해야 하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 피해 사실을 말해야만 다른 식구들도 형님과 동거래 안 할 것이고 그럼 가족들끼리 얼굴 붉힐 일도 방지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돈 거래 투명하게 하지 않는 사람 옆에 있으면 정말 피곤해지잖아요. 시어머니에게 쪼로를 얄밉게 일렀습니다. 그런데 이미 시어머니도 알고 계셨더군요. 정말 뭘까요? 그럼 저만 몰랐던 것이었을까요? 시어머니는 제가 잘 알아들었다며 앞으로 형님과 돈거래는 절대 하지 말아라. 이렇게 똑부러지게 행동하니 앞으로 너의 돈은 큰애가 건드리지 못하겠구나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뉘앙스가 좀 달갑지 못하다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제가 잘못한 부분은 하나도 없다 생각했기에 그냥 넘겼습니다. 아주버니에게 돈을 받고 시어머니에게 다 일러 바치고 그리고 난 뒤 형님과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형님은 제게 쌍욕까진 아니었지만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하더군요. 그렇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알릴 필요가 어디 있냐고, 누가 안 갚는다고 했냐고, 갚는다고 하지 않았었냐고, 왜 다른 사람들한테 말을 해서 자기를 궁지에 뭐냐고 하는데 형님이 달리 보이더군요. 돈 거래 하나 가지고 그 사람의 전부를 판단하는 것 너무 과하다 할 수 있지만 저는 형님을 상종하지 말아야 하는 사람으로 결정했습니다. 형님, 저한테 그만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다른 식구들한테 어찌했는지 제가 알 바 아니지만 저한텐 피해주지 마세요.
저 또한 형님한테 앞으로 피해 끼칠 일 없으니까 우리 서로 딱 선 지키면서 그렇게 지내자고요. 저는 동거래 투명하지 않은 사람 곁에 두지 않아요. 형님은 제 형님이니까 어쩔 수 없이 얼굴은 봐야 하니 앞으로 제게 두 번 다시 돈 빌려달란 말 하지 말아요. 그럼 그날 우리의 인연은 끊어지는 겁니다. 이후 그녀 형님과 동서 사이 살가운 척하지만 진심으로 곁은 내어주지 않는 그런 사이로 지냈습니다. 그냥 처음에 실망했던 마음이 절대로 사라지질 않더라고요. 제 성격적인 결함일 수 있지만 한번 마음에서 떠나면 절대로 뒤돌아보지 않는데 암튼 형님에 대한 제 마음이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드디어 형님이 돈 때문에 사고를 치게 되었습니다. 형님이 그 많은 돈을 왜 빌렸는지, 그 많은 돈이 필요했는지, 그런 따위 알고 싶지도 않았고 들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제게만 피해 안 끼치면 되는 거였고 형님네 부부가 알아서 해결을 하면 되는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참 가족이란 게 이상합니다. 어려운 상황 오면 특달같이 달려들어서 도와주는 것이 맞긴 한데 좀 이성적으로 도와줄 상황, 도와주지 말아야 할 상황을 판단해서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건데 형님이 벌린 일을 시부모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형님은 시부모님 뒤에서 보호를 받고 있었고요. 결국 저희 부부에게 아쉬운 소리 하는 건 시부모님이었고 그 흔한 말, 가족인데 어쩌니라는 고리타분한 말을 하면서 저희 부부의 도움을 원하셨습니다. 저는 당시 시부모님 이야기 제대로 듣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절대로 도와줄 마음 없었고 저한테 눈꽃만큼의 피해가 온다면 적극적으로 방어를 할 생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시부모님들도 눈이 뒤집힌 건지 제가 결혼하고 초기에 형님과 있었던 분쟁에 대해서 잊은 듯 했습니다. 듣는 척을 하지 않는 저를 나무라며 좀 들으라고 도움을 좀 주라고 다그쳤거든요. 남편은 모르겠습니다. 자기 가족이고 자기 부모님이 나서서 사태 해결하려 드니 정에 이끌려 도움을 주고 싶었는지도요. 하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 도와줘야 하지? 오히려 제게 반문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절대로 형님과는 동거래 안 하기로 마음 먹었고 한 번 다짐한 약속은 죽어도 지켜야 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시부모님은 포기를 모르셨고 결국 저희 부부에게도 짐을 안겨주셨는데 돈을 좀 마련하라는 거였습니다. 대출을 받든 주식을 깨든 청약을 깨든 알아서 현금을 만들어 오라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셨고 만일 자신들의 명을 따르지 않으면 다시는 보지 않겠다는 자식으로도 생각하지 않겠다는 엄포를 놓았죠. 앞뒤 재지 않았고 그냥 무조건 가족이니까 막아주고 보자라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버니 형님 이혼하면 안 되는 것이었고 가족이라는 것이 깨지면 안 되는 것이니 얼른 해결을 보자라는 말씀이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형님네 부부 이혼하는 거 두렵고 가족 사이 멀어지고 뭔가 분열 일어나는 거 절대 안 된다는 분들이 저희 부부에게는 절연을 선언하면서 돈을 구해오라 합디다. 앞뒤가 너무 안 맞지 않습니까? 남편도 처음에 좀 호의적으로 나왔는데 시부님이 절연이라는 강수를 두니까 한 발짝 물러서더군요. 본인도 느꼈겠죠. 지금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사고를 친 사람은 천하태평인데 수습하는 사람들, 즉 주위 사람들의 피해를 보고 있으니 이건 한참 잘못해도 잘못된 것이었으니까요. 남편은 그러라고 하더군요. 돈 구할 것도 없고 만일 있다고 해도 내놓을 생각 없다. 그러니 자식 하나 없다 생각을 하셔라. 사고 친 사람들 수습하느라 멀쩡한 자식 내친다는 부모 자기도 싫다고. 부모님 눈에는 형님네 부부만 보이는 것이냐고 서운함을 토로했습니다. 시부모님 하는 모든 말에 남편은 귀 막았고 입도 닫아 버렸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았고 아무 말도 들리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고 시부모님 이에서 절연이라는 단어 나오자마자 남편 이미 절연을 염두에 둔 사람처럼 움직였습니다. 남편이 아무 말 하지 않으니 시부모님 저를 볶아대더군요. 중간에서 중지를 좀 해야 하는데 왜 가만히 있냐고요. 얼른 남편을 설득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라 하는데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솔직히요. 너 성격 잘 알고 있어. 큰애랑 일도 있어서 돈벌이 안 한다는 거 안다고. 그래서 내 말에 듣는 척도 안 하는 거 잘 안다고. 그런데 걔들 이혼시킬 순 없잖니? 안 그래? 니들처럼 부부 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애들이 둘이나 딸렸잖아. 애들을 봐서라도 우리 좀 도와주자. 어? 최악은 막아야 할 거 아니야.
어머니, 저는요, 아이들을 봐서 도와주자는 말 인정할 수 없어요. 아이들을 꼭 볼모로 잡고 있는 것 같잖아요? 정녕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이런 상황 자체를 만들지 말았어야죠. 저는 형님하고 돈벌이할 생각 없습니다. 그러지 말고, 지금 상황이 얼마나 안 좋냐면, 얼마 전에 내 생일에 큰애가 글쎄, 빈 봉투를 주더라. 니들은 두둑하게 돈 넣어서 현금 봉투를 주는데, 걔는 다른 사람들 알까봐 창피함을 무릅쓰고 나한테 빈 봉투를 줬다고. 내가 그거 보고 어찌나 놀라고 불쌍하던지. 정말 이거 우리 가족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쟤들 큰일 난다. 어? 우리 그렇게 하자. 내가 이렇게 사정할게. 빈 봉투요? 형님이 빈 봉투 드릴 정도로 돈이 없는 게 어머니는 가여우셨어요? 어찌 살림을 하길래 저 사정이 된 건가 혼을 내신 게 아니고요? 어머니, 저는 형님도 이해 안 되지만 지금 어머니 이런 행동도 이해가 되질 않아요. 왜 그러세요, 정말? 정말 이럴 거야? 그럼 우리 정말 니들하고 인연 끊을 수밖에 없다. 정말 다신 니들 안 볼 거야. 니들만 잘 살면 다니? 가족이 뭐야?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가족이잖아. 뭐 전 재산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돈 좀 빌려주면 갚아준다고 하는 건데 니들은 그게 그렇게 힘들어? 가족끼리 돈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 가족은 깨진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는 계속 그러시네요. 잘못도 없는 저희에게만 인연을 끊겠다고요. 잘못을 한 형님은 감싸기만 하시고 저희는 자식도 아닌가 봐요. 우는 자식 떡 하나 더 준다고 하더니 그런 건가요? 저희는 돈 내놓을 생각 없습니다. 먼저 해결하고 나중에 잘못을 물어도 늦지 않잖아. 애들을 봐서라도. 어? 저희만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족끼리는 돈벌이하지 않는 게 맞는 것이고 그리고 특히나 형님하고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냉정하다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이게 맞는 거예요. 형님이 벌린 일이니 형님이 해결을 하게끔 해야죠. 왜 어머니가 나서세요? 형님네 아파트 팔라 하세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럼 걔들 어디 가서 살라고? 작은 집에 들어가 살라고? 그게 말이 되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내놓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겠다? 그런 마인드 자체가 잘못된 거죠. 자기들 거 다 내어놓고 부족한 부분은 식구들에게 읍소를 해야지. 이건 뭐 처음부터 자기들 손에 쥔 거 더 꼭 쥐고 주변 사람들 거 내놓으라는 꼴이라니? 저희 부부는 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설령 이게 어머니 아버님하고 인연을 끊게 되는 계기가 된다 하더라도요. 조목조목 시어머니 말에 반박을 하자 궁지에 몰릴 필요 하등 없는데 자신이 자신을 궁지에 몰아놓은 시어머니는 제게 버럭했습니다. 화를 내더군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듯 했고 격도 없고 교양도 없이 그냥 버럭이었습니다. 이런 시댁 저도 싫습니다. 이렇게 비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시댁, 가족이란 이유로 모든 잘못을 감싸줘야 하는 게 옳다라는 시댁 저도 싫습니다. 잘못한 자식 안아주고 잘못하지 않은 자식 내치는 시댁 저도 거부합니다. 이미 남편은 마음 돌아섰고 저 또한 남편 마음 따르기로 결정한 만큼 확실하게 저는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생각했어요. 화를 내시는 시어머니에게 인연 끊자 했습니다. 대신 자식 내치겠다. 먼저 으름장 놓은 거 시부님이었기에 좀 추잡한 짓 좀 하겠다 했네요. 서로 추잡하고 못 볼 꼴 보여야 확실하게 정리가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결혼하고 그동안 시부모님에게 드렸던 용돈들 돌려달라 했습니다. 그냥 하는 소리였을지 몰라도 시부모님 저희 부부가 용돈 드릴 때마다 쓰지 않는다, 모아놓는다 말씀하셨기에 그거 달라 했네요. 만일 저희 부부가 가져오지 않으면 형님에게로 갈 것이 뻔했기에 가져와야만 했습니다. 시부모님에게 드린 돈이었지만 저희 주머니에서 나간 저희 돈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리고 형님 부부, 저희 부부 한 달에 20만 원씩 돈을 모으는 통장이 있었습니다. 그거 남편이 관리를 했었고요. 우리가 넣은 돈 빼고 형님 부부가 넣은 돈 바로 돌려드리라 했습니다. 그거라도 빚 변제하는 데 도움 되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시부모님 볼 일 없으니 더 이상 가족들을 위해 돈 비축해둘 이유 없었으니까요. 한 번 아니면 죽어도 아닌 사람이었기에 저는 시부모님, 형님 부부 다 차단시켰습니다. 분명 형님 성격이 제게 뭐라 할 사람이었고 처음에 읍소를, 나중에 화를 낼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받아내야 하는 돈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받아내는 사람입니다. 비열할 정도로 말이죠.
시부모님 돈 들어올 생각 안 하기에 저는 시댁의 가장 큰 어른인 큰 아버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판단이 제대로 서질 않는다고, 시부모님이 너무 잘못한 거 계신 것 같다고, 이 상황을 어쩌면 좋겠냐고, 네, 또 일러 바쳤습니다. 먼저 인연을 끊자 하셨기에 그럴 수밖에 없으나 저희 부부 돈 10원 한 장 어리석게 돈 관리한 형님에게 한 푼도 들어가게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시부모님에게 드린 용돈 다 가져오고 싶다. 나중에 이 일이 해결이 되고 나면 다시 돌려드릴 참이니 도움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 했네요. 큰 아버님까지 끌어들인 건 죄송하긴 하지만 제대로 된 판단하지 못하는 시부모님을 위해 저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일러대기만 하는 사람이라 좀 그렇긴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죠. 결국 시부모님에게 돈 받아냈습니다. 벼락 같은 고함과 욕지거리 들었지만 저는 그 돈이라도 지켜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일이 해결이 되면 그 돈은 다시 돌려드릴 생각이고 큰 아버님에게 전화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건 시부모님을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은 그분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리했었던 거였습니다. 여기 사연들 보면 큰 자식에게 홀라당 다 빼앗기고 길거리에 나가는 신세대 되는 부모님들 내용 많은데 저희 시부모님 그 정도까지는 안 갔으면 하는 바람이었거든요. 큰 아버님은 냉정하게 해결할 테니 마음 놓으라고 했고 전적으로 당신에게 일을 맡기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잘 이야기한 거라고 마음 쓰지 말라 했는데 이 부분은 솔직히 좀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 가족이지만 다른 가족들에게까지 시댁의 흠을 내보인 꼴이니까요. 이게 지금 한 달 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큰 아버님에게 들은 지금의 상황은 헐값에 형님네 아파트 내놓은 상태랍니다. 요즘 거래가 없어서 나가고 있진 않은데 만약 한 달 정도 더 기다렸다가 그때도 나가지 않으면 큰 아버님이 그 아파트를 사실 생각이라 하더군요. 어차피 늦은 나이에 낳은 막내 결혼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 녀석 집 한 채 미리 마련해 둔다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이곳은 빚 변제할 수 있는 방안 생기는 것이니 일석이조 아니겠냐고 지금 때를 보고 있다 하셨습니다. 얼른 한 달이 지났으면 좋겠습니다. 형님네 부부 편안해지는 거 그거 보고 싶어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신경을 쓰고 싶지 않아서요. 왜냐면 지금 저는 임신을 했거든요. 저 난리통이 일어났을 때 알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제가 임신한 거 모르세요. 말할 기회도 없었고 그럴 상황도 아니었으니까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저는 제가 좀 편안해지고 싶고 저희 가족만 금전적인 피해 끼치지 않게 된다면 그걸로 족합니다. 하지만 이 일에 큰 아버님을 끼어들게끔 한 건 좀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임신한 몸으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긴 했습니다. 저 또한 그들과 마찬가지로 본인이 아닌데 아무 잘못 없는 큰 아버님을 이런 사달에 끼워 넣은 것이 죄송하긴 하나 그래도 한 번의 유사한 경험이 있었던 저로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했습니다. 큰 아버님이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랄 뿐이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